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잊혀질 권리가 뭐냐고요? 구글로 자신을 검색할 때 나오는 개인정보 있잖아요. 이걸 삭제해달라라고 구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권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다시 보이는 제품들 요즘 많습니다. 저에게는 LP가 그런데요. 음원을 사거나 CD를 사지 LP는 있어도 틀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전축이라고 불렀었는데 LP 플레이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이 LP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LP도 나오고 또 LP 플레이어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뭐가 돋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던데 추억이 돋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잊혀져선 안 되는 것이 또 있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몽땅 잊혀져서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잊혀지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오전에 반도체 백혈병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이 인정이 과연 되는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3부에서 피해자 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요. 친절 정신으로 불황을 타개하고 또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는 주유소가 있는데요. 이 주유소 대표 연결해서 경영 철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아주 시장은 모처럼 만에 좋은 모양새를 연이어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27.9포인트, 1.41% 올라서 2010.83포인트,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3.1포인트, 0.56% 올라서 560.3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오르긴 했지만 아무래도 대형주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상승폭이 적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거래소에서 3,400억 사줬고요.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가 좀 눈에 띕니다. 11,000개를 사주면서 시장을 상승을 이끈 1등 공신은 역시 외국인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많이들 사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반나절 동안 받은 질문인데요. 네. 답을 쉽게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연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미국 증시, 유럽 증시 4월 말 5월 초에 조정을 받는 듯 했지만 결국은 어제 오늘 연이어서 상승하면서 다시 역사적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맞물려서 국내 수급으로 보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어제 오늘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로 선물을 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관 모두 이제 프로그램 매수라는 것을 통해서 주식을 사들여온 것이 수급상 큰 호재가 되었다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 시장도 조금 특이하게 움직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을 사고 지수가 올라가면 원화가 강세를 가야 되는데 오늘은 원달러 환율 5원 80전 올라서 1027원 90전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다시 원화가 약세 반전했다라는 점도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불씨가 살아났을 때는 요거 그대로 살아나서 더 활활 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글쎄요, 늘 천수답 같은 이야기 있으니까지만, 네. 일단 미국이랑 유럽 증시가 고점을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관건이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특별히 시장을 저해할 만한 악재가 없다는 점을 보면은, 기술적 부담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상승폭을 높여갈 수 있다라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수급은 국내 투자들도 중요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4월 초까지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늘려왔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해서 지금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의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 더 매수해주면 오늘처럼 기관까지 주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내부 수급을 보게 되면 주식을 더 사들여올 룸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점을 넘기는 도전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같은 이 궤적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은 뭐 2030 정도까지는 5월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는가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뚫어야 되는 박스권 상단의 지수는 얼마 정도 되죠? 코스피가요? 뭐 길게 보면 2200선이고요. 짧게 보면은 2000 후반이죠. 2070선 정도 되니까 이 길을 가는 길에 2070선을 단번에 뚫는다라고 보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1차적으로 2030선 정도만 넘어서 주면 밸류에이션상에 저희가 얘기하는 12개월 주당 순이익비율의 10배가 좀 넘어서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게 한 2030선이니까 여기까지 올랐으면은 그 이후에는 대외 변수에 따라 좀 출렁이겠지만 분위기상으로는 뭐 2030선 1차 도전 목표로 삼고 그 이후에 또 향방을 지켜보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 길로 2100을 간다라고 낙관하시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수급이 거의 제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또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 안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자동차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워낙 강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요. 오늘 기아차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아차 원화가 약세를 반전하다 보니까 기아차 4.38% 올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오르면서 일단 자동차가 그동안 약세에서 많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 평가할 수 있겠고요.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가 동시에 오르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가 많이 움직였지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대형주로 움직임이 쏠리면서 의약품, 제약업종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특별한 게 없었을까요? 코스닥 시장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로 끌려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런 가운데 뭐 상대적으로 좋은 업종이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역시 운송장비 쪽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대형주 코스피와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라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더 작은 종목으로 압축되어 있는 종목들,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판업종 같은 이런 정말 작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또 변동성이 큰 오락 쪽, 이 레즈 엔터 쪽에 대한 주식도 수익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전형적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장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략은 아무래도 그냥 좀 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낙관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는 게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가 있겠네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첨언을 하자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 어떤 지표를 보고 매매하느냐, 뭐 1순위적으로는 뭐 미국 시장을 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반전하게 되면 일정 수준 차익 실현을 할 준비를 하시는 전략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국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인가요? 네, 이 통계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국부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개인, 이 정부 이런 걸 다 포함해서요. 우리나라 전체의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한국은행하고 통계청이 이번에 그 국민 대차 대조표라는 걸 새롭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국부라고 하면은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뺀 겁니다. 그걸 봤더니, 경단이네요. 조 위에 이제 경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1경에, 그 다음에 630조
원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추계가 됐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나눠보면은 2억 1천만 원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단순히 나눠보니까 이렇다는 거고 네. 상당수는 여기는 뭐 이제 그 정부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환산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절대로 모든 국민들이 2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GDP하고 비교해보면 전체 GDP의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이 그러니까 국부가 7.7배로서 네. 호주가 5.3배, 캐나다 3.5배, 뭐 일본 6.4배 훨씬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GDP보다 국부가 많다는 거는 아마도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의 땅값이 그만큼 GD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런 네. 의미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전체 실물 자산 가운데 이 토지 자산이 한 5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52% 정도 달하고, 전체 GDP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전체의 토지값을 다 더해보면은 GDP의 4.1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호주, 프랑스가 땅값이 이 나라의 땅을 다 환산을 해보면은 GDP의 2.4배 내지 2.8배, 캐나다는 1.3배밖에 안 되는데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땅값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아직은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땅값이 비싸기도 하고 또 땅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죠. 네. 예, 금융자산이 많아져야 된다는 게 보통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들 보고서의 논리였었는데 네. 실제로 봐도 부동산이 월등하게 자산 비중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윈도우 XP 보안 업데이트 적용이 지금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지금 윈도우 XP에 대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이 이미 종료가 된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창조과학부 우리 정부가 가급적이면 이제 좀 OS를 바꿔라, 국민들한테 바꾸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건넸다고 그럽니다. 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그 보안 업데이트를 새롭게 공개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윈도우 XP 부분은 포함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윈도우 XP를 그대로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보안 위험에 그만큼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상위 버전들 뭐 윈도우 뭐 8이라든가 7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꿀 것을 권하고 있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최신 백신이라도 항상 업데이트를 해놓는 게 보안 위협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집에서 아직 윈도우 XP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러게요. 네. 집에서 사실은 요즘 보면은 그 스마트폰이나 뭐 이 태블릿 PC로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기 네. 때문에 사실은 컴퓨터 이용이 굉장히 줄긴 줄었습니다. 그렇죠.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예.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이 예.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것도 가급적이면은 크롬이나 뭐 파이어폭스나 이런 걸로 바꾸라고들 권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쪽으로 바꿀 경우에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네. 제대로 접근이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한을 받고요. 인터넷 쇼핑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너무 우리나라가 이 윈도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요즘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지면 네. 다시 또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사고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금융사 감사가 제재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네, 있네요. 이건 사실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요. 오늘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금융기관 검사 제재 업무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 금융사 경영진이나 해당 담당자만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같은 수준으로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원래 이런 거 발견하라고 있는 게 감사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고 예방하고 경영진의 어떤 독단을 막고 또 여러 가지 회계사기나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경고하고 이미 발생한 것들은 바로 잡고 하는 게 감사의 역할이고 그런 그 감사 자리를 금융기관 감사 자리를 대부분 금융감독원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금융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항상 경영진이라든가 그 담당자만 문책을 받았지 감사가 문책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거 잡아내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놓고 정작 문제가 생기면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도 않고 자꾸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폐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진과 동일한 수준의 어쨌든 그 제재를 받게 하고요. 또 만약에 감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문책 경고 같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은 이제 연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사들이 부실이 생기거나 사고가 터졌을 때 중대한 문책을 받았을 때만 공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징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영유예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비징계성 조치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가지고 금융기관들한테 좀 경각심을 넣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감사가 굉장히 꽃보직이었는데 이런 자리 많이 없어져야지 되겠죠. 예, 일한 만큼 받으셔야지 되니까요. 미국이 원유 수출을 재개할까 아닐까 다들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그 미국이 사실 굉장히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예. 근데 이 1970년대 1차 석유 파동 이후로는 이 원유를 해외 수출을 안 했습니다. 네. 채굴을 해가지고 미국 본토 내에서만 사용을 했고 다른 나라에 풀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원유 수출 재개, 아마 이게 재개가 되면 근 40년 만일 텐데요. 재개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클린 에너지 장관회의가 아마 어제 폐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왔던 이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이 원유 수출 문제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며칠 전에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원유 수출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 또 생산량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셰일가스가 영향을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미쳤겠죠? 예, 이 셰일가스라는 거는 이제 지하에 묻혀있는 퇴적암, 그러니까 안반 사이에 이제 들어있는 천연가스나 기름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동안은 이 채굴 기술이 별로 발달이 돼 있지 않고, 왜냐하면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집안의 변동이라든가 환경오염 이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채굴을 못했습니다. 근데 관련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요즘 굉장히 이 셰일가스 또는 이 셰일 원유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셰일을 바탕으로 한, 어쨌든 이것도 똑같은 원유인데요. 원유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게 된 원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수출 석유업계에서도 이제는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미국이 지금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뭐 사우디에서 세계 2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원유 물량을 세계 시장에 풀어놓기 시작하면은 원유 가격이 지금보다 꽤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원유 업계라든가 원유 시장은 이 미국의 수출 재개 문제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 가격도 덩달아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화석 연료를 더 오래 쓰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는 같아요. 사실 그 원유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한 30년 후면은 고갈된다, 40년 후면 고갈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 채굴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더 깊은 데서 매장돼 있던 원유도 꺼내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고갈 시점도 점점점 계속 길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글쎄요,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신재생에너지 같은 뭐 청정에너지로 보통 불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 화석연료를 계속 이렇게 끌어 쓰게 되면서 맞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또 후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주유소들 자주 들르시죠? 그 주유소가 그 주유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요. 남다른 서비스 정신을 갖추고 있어서 대기업 그리고 외국 기업에서도 연수를 오는 주유소가 있다고 하네요. 잠시 후 2부에서 이 주유소가 어떤 주유소인지 어떤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그전에는 L사 외국 브랜드 썼었는데요. 지금은 국내 브랜드로 바꿨는데 뭐 만들거나 손님들한테 나갔을 때도 뭐 테이스팅 했을 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원두가 뭐 외국 브랜드나 국내 브랜드를 떠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오랫동안 저희가 한 10년 넘게 했는데 계속 꾸준히 써오던 거라 했었거든요. 근데 원두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L 브랜드였고요. 지금은 I 브랜드. 네, 훨씬 저렴해요. 거의 반값은 아니더라도 거의 그 정도로 거의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커피값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요. 장바구니 생생경제였습니다. 우리 생활 속의 경제 현장을 다녀오는 시간인데요. 커피 원두값이 꽤 많이 올랐어요. 브라질이 원두를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 가뭄 때문에 작황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비해서 지금 커피 원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원두 커피 같은 경우에는 내려서 뽑아서 마시는 그런 커피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컵커피라고 불리는 이런 그 제품들은 좀 가격이 오르는 것 같은데 커피 우리나라 소비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 또 이런 걸 비밀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진수를 맛보리 맥콜.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한때는 주유소가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하나 갖고 있으면 생활이 든든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요즘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실적이 안 좋아서 없어지는 주유소 실제로 저도 많이 봤고요. 불황이 정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역시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지역 명소가 된 곳이 있는데요. 서울 금천구에 자리한 백산 주유소입니다. 과연 어떤 비결이 있는지 문성필 대표 전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유소 운영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을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백산 주유소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특히 4번 인사. 예. 네. 언제 하는 게 4번 인사인가요? 처음에 그 고객들이 들어오실 때 하는 인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할 때, 또 주문 받을 때, 그리고 나가실 때 인사를 네. 하죠. 예.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눈을 맞춰서 인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예. 네. 관절염 걱정되는데. 괜찮나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예.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정성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만들게 되었거든요. 네. 외부에서 사실 직원들이 많이 힘들겠다고 보시는데 네. 저희들은 내부에서 이렇게 수시로 교대를 해나가면서 체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비스 하셨어요?
서비스는 2004년부터 했고요.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세차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고객 만족 공간을 주유소로 보고, 네. 고객 감동하는 공간을 세차장으로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세차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고객들이 과연 감동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면서 직원들하고 계속 회의를 해나가면서 정성 들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나요? 그 세차를. 내부도 청소를 다 해드리고요. 직원들이 한 4명 정도가 붙어서 마치 내 차처럼 네. 예, 뭐 대시보드도 닦아주고 문틈도 닦아주고요. 그렇게 단계별 서비스가 되어 있어서요. 한 4번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스팀 세차까지 해주고 있죠. 그럼 저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통 이제 세차를 요식행위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예, 그래서 걸레로 이렇게 닦아주는데 오히려 물 얼룩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들여서 해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사실 아주 더운 여름철이나 아주 추운 겨울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네, 그래서 땀을 정말 힘들게 닦아가면서 내 차를 닦아주는 모습에 고객분들은 감동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정성을 더 안 들일 수가 없죠. 예, 정성은 사실 정성, 진심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비스를 뭐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고객들을 정말 이렇게 굉장히 잘 대해준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서 실제로 실적도 많이 달라졌나요? 네, 이게 제가 주유소를 운영한 지가 한 20년 되거든요. 예. 네, 한 10년 동안은 정말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주유소들도 많이 생겨서 이익도 많이 감소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예. 주유소는 전쟁터거든요. 그런가요? 네, 고객분들이 오시면 반말하시고 손가락질 하시고 명령하시고 직원들도 상처를 받고요. 사실 이제 뭐 직원들도 사는 자존감이 없어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존감을 상실하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주유소를 이제 운영하지 않는 입장이라 이제 고객으로만 들리니까 너무 건성건성 해주는 게 아니냐. 기계적으로 보통 이제 카드 받아가서 결제하고 대충 거기다가 물 같은 거 한 병 그냥 같이 주고 그냥 이 정도로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얼룩 생기는 그런 그 기계적인 걸레질 해주면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서비스를 좀 강화해야겠다, 고객을 잘 좀 접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었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 20년 운영을 해오다가 10년쯤 지나서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저희한테 임대를 달라고 했어요, 이 주유소를. 프랜차이즈 업종을 업종을 전환해서 임대를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죠.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을 해왔는데 그런데 아무런 결과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존심이 상했죠. 그리고 삶을 도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좀 제가 뭔가 열심히 일했다는 아빠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주유소를 다시 한번 잘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직원들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주유소에 있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천국이다, 주유소를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여기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현재는 한 22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20대가 한 3명, 30대가 한 8명, 40대, 50대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22명이나 되는 직원을 정직원으로 같이 가시려면은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일반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뭐랄까요. 이렇게 돈을 써도 오히려 직원들에게 이런 걸로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장사가 더 잘 되니까 남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저도 사실 주유원들을 어떻게 보면 저의 성공을 위한 소모품으로 정도밖에 여기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하게 되니까 이제 동료 효과가 나타나서 직원들도 자존감을 가지고 저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저는 더 충분히 뭐 어떤 이렇게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은 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직원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근속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예, 10년 넘은 직원들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말, 뭐랄까, 조직 경영에 있어서의 쓰는 말이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충성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그렇죠. 고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도 더 많아졌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계획하고, 고객을 맞이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사장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냥 그렇죠.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같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가족처럼 느끼고 또 파트너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또 그 사장님만의 비결이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제 처음에는 동기부여를 저희 아이들이 해줬다고 하면 두 번째는 직원들인데요. 직원들이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바꿔간다고 했을 때 어떤 틀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고객들과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을 때 직원들이 사실 뭐 처음부터 잘 따라준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한 70% 정도 눈높이를 낮춰서 직원들을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팀워크가 이뤄내는 힘이 한 120%의 일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이직원들한테 이런 잠재력이 있구나. 개개인으로 봐서는 저보다 못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힘을 합쳐서 팀으로 일을 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저도 깨닫는 바가 굉장히 많았죠. 그게 일종의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힘들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안 믿어주면은 다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데 나를 믿어준다.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이런 그 느낌을 주면은 그게 정말 120%, 200% 살아나기도 하고요. 네. 일부러 그러면은 이 주유소만 찾아오는 손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터였다고 했지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역의 사랑방 같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뭐 놀이동산처럼 그리고 고객분들도 막 오셔서 비 오는 날 되면 뭐 빈대떡도 사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 뭐 겨울에 감귤이 또 나왔다고 이렇게 한 박스씩 꺼내서 직원들한테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받죠. 제가 10년 동안 주유소에서 거의 뭐 경찰까지 불러가면서 부딪혔던 고객들인데 지금은 오히려 고객들과 직원들과의 저런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죠. 정말 사랑방 역할이 되겠네요. 그렇게 지역 공동체가 또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문자들 주고 계신데요. 8710님인데 저 거기 가봤어요. 한번 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왕대접해 주셔서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인사 4번 해주고 무릎 꿇고 안내를 해줘서 놀랐다고 하셨고요. 5372님도 같은 자영업자로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서비스만으로도 이렇게 이뤄내신 건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대기업에서도 서비스만으로 이뤄내진 건 아니죠. 서비스만 가지고 추구했다고 하면 아마 쉽게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졌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그 직원들의 삶이요. 저와 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고객들과 직원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주목을 했거든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유소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굉장히 많은 리더십 발휘와 조직 경영의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데 가족같이 여기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경영의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성필 백산주유소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 경제 뉴스. 네, IT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픔으로 잠겨 있기는 하지만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또 주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술, 즉 생체 인터넷 시장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생체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네, 포함이 되죠. 사물 인터넷, 즉, IoT가, 현재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전에 이제 가정 내 스마트홈이랄지, 스마트카,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고, 또 그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면은.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이제 아닌가 싶은데요. 예. 바로 이제 이 사람, 즉 인체에서 발생하는 이제 각종 신호들을 스마트 디바이스 그 기기와 연결해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물 인터넷, IoT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생체 인터넷이 있는 거네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주세요. 현재 이제 조만간 출시될 그 애플의 아이폰 6에 이제 탑재될 그 비상카드라는 이제 이머전시 카드. 이런 것들과 얼마 전에 그 특허가 나온 이제 구글의 컨텐츠 렌즈 안에서 당뇨를 체크하고 눈물을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의 스마트 알약, 그리고 이머전이라는 미국 회사의 햅틱 센서들, 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국내에도 서울대 의공학과의 몸에 붙이는 파스의 예러브, 컴퓨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에 대한 코골이 같은 것들을 검출하는 센서가 특허가 출원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애플의 이머전시 카드요, 긴급 카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비상카드의 기능에는 그 사용자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생년월일이랄지 혈액형 그리고 이제 심지어 장기 기증 상태랄지 연락망이랄지 몸무게 심지어 이제 병원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이제 몸에서 심장 박동수랄지 혈류량이랄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상태들을 바로 그 기기를 통해서 병원이나 또는 그 의사들한테 이제 바로 그 비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비상카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말 스마트폰이 내가 긴급할 때 이런 것들을 바로 알려줘서 금방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외신에서 보기는 했는데요. 구글이 만드는 그 스마트 컨택트 렌즈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기존에 이제 구글 안경에서 컨택트 렌즈로 이번에 이제 그 특허 기술이 나왔는데요. 이 특허를 이제 분석해 보면 먼저 이 안경과 똑같이 컨택트 렌즈 안에 마이크로 칩을 이제 집어넣고요. 거기에 이제 눈이라는 게 이제 항상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손을 찔러서 이런 당 수치를 이제 피를 뽑거나 했는데 바로 아주 머리카락 같은 아주 가는 센서로 그 당뇨 체크를 이제 해서 알려주는 거죠. 혈당 체크를. 이제 그래서 만약에 당 수치가 낮으면은 바로 이제 렌즈 그 착용자에게 알려주는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좀 끔찍하기도 하고 그런 면도 좀 있어요. 제 어떤 생체 신호 같은 것들이 모든 것에 다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제가 좋아하는 약 오라클이 스마트 알약을 개발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알약 형태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쌀알 크기만큼 아주 작습니다. 이제 미국의 프로테우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스마트 알약을 개발을 했는데 오라클이 이제 최근에 이제 지분을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미 그 임상 실험까지 이제 거쳤고요. 상용화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알약을 먹으면
약의 효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알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이제 약을 처방하는 경우. 예. 이게 이제 위에서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되고 흡수가 되는지, 또 몸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예.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 센서 칩을 약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알약을 먹을 때야 뭐 이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는데 우리 몸 밖으로는 배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배출되죠. 배설의 형태로 되나요? 예. 안 그러면은 되게 찝찝할 것 같아 갖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활용 범위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공상과학,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봤던 이야기들이 다 현실이 되고 있네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상상하는 것들은 모두 다 현실이 되는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하신 그 파스 형태로 되는 거는 어떤 걸 측정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모토로라가 미국 특허청에 이제 목에 문신이라고 그러는데 일명 이제 전자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목 같은 데는 이제 혈류가 이제 동맥과 정맥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게 이제 피부에 이제 검지기 기능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가령 이게 이제 심박수를 체크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심장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을 때, 여기에 정기적인 자극. 이게 왜 심장이 이제, 박동하는 데는 이제 아주 미세한 전류가 때문에 흐르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제세, 심박 기능처럼 바로 이제 전류를 흘려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이제 발달돼 있어요. 그럼 굳이 응급실에 가서 CPR 같은 걸 안 받아도 응급으로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런 기능으로까지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생체 인터넷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에 놀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술들이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상용화 단계도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기술을 이제 현실적으로 특허까지 나온 거 보면, 현실화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때 그 햅틱폰이라고 우리도 휴대폰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 햅틱 같은 기술을 이용한 것도, 재난구조에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햅틱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아는 게 진동 기능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머전이라는 미국 회사인데 이 햅틱 기술은 거의 뭐 독보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은 이게 촉각이라는 의미거든요. 햅틱이. 네. 이게 그리스어로는 이제 만지다라는 의미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건물이 한꺼번에 붕괴가 됐고 그 건물은 이제 구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바로 진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또는 이제 현재 그 건물 붕괴된 현장 속에 있는 상황을 이제 분석이 힘든데,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들쥐 로봇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그 들쥐의 이제 수염 같은 데를 촉각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지금 만져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한 틈 같은 데를 들쥐 로봇을 이제 진입을 시켜서 살아있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그 현장에 있는 구조들을 파악하는 이런 경우겠죠. 네. 예전에 그 일본 3.11 사태 때요. 동일본 지진하고 원전 사태 때도 로봇이 들어가서 뭐 그런 걸 고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간 거네요. 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쥐 모양으로 하면 진짜 잘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햅틱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더 이용할 수 있는 건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의료 분야인데요. 의료 분야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장기를 MRI랄지 뭐 이제 자기 공명 장치랄지 이런 장치를 이제 우리가 몸속을 이렇게 피부내서 보잖아요. 네. 때. 그런데 장기 뒤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죠. 의료진들이 이럴 때는 이제 시뮬레이터로 실제로 똑같은 촉감이 전달되는 실제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환경을 이제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공군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는 시뮬레이터를 하듯이 직접 그 상황을 시뮬레이터를 한 다음에 수술하면 그 수술의 성공 확률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높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약간 겁이 나는 것은 이것이 다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로 흐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생활 침해 같은 건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여기 밝은 전망까지 한번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네.
김들풀 IT 뉴스 편집장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코로바의 삶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